1801호 전시실은 19세기 초반 프랑스 회화의 큰 흐름인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는 신고전주의의 정교함과 인간의 감정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낭만주의의 강렬함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이 전시실에는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와 외젠 드라쿠로와 테오도르 제리코 등 당시 프랑스 화단을 양분했던 거장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크로아는 낭만주의의 거장으로 앵그르와 대조적으로 화려한 색채와 역동적인 붓터치를 사용했습니다. 이 그림은 레베카와 부상당한 아이반호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월터 스코트의 역사소설 아이반호의 한 장면을 바탕으로 그렸습니다. 중세 영국 성안에 갇힌 유대인 여성 레베카가 부상당한 기사 아이반호를 간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창밖에서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레베카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창가에서 밖의 상황을 살피며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반호에게 실시간으로 전투 전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레베카의 낯입니다. 앞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월터 스코트의 소설 아이반호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혼란스러운 전투 장면 속에서 납치되는 여중과의 모습을 강렬한 색채 대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치에즈 사람들입니다. 문학적 영감과 역사적 비극,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을 드라쿠라만의 독특한 색채로 녹여낸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작가 샤토브리앙의 유명한 낭만주의 소설 아탈라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1930년대 프랑스 군대의 공격으로 멸망위기에 처한 북미 원주민인 나치에즈 부족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부족의 학살을 피해 미시시피 강을 따라 도망치던 젊은 부부의 모습입니다. 여행 도중 아내가 아이를 낳았고 남편이 갓 태어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부부가 함께 아기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찰나의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스키타이인들 사이의 오비디우스입니다. 그의 말년 걸작 중 하나로 이 작품은 로마의 위대한 시인 오비디우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흑해 연안의 거친 오지인 오늘날의 루마니아 지역으로 추방당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비디우스는 로마의 시인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당시 로마인들이 야만인의 땅으로 여겼던 스키타이 지역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림 중앙에는 보라색 옷을 입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오비디우스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스키타이 원주민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들은 로마인들이 생각하던 잔혹한 야만인이 아니라 시인에게 우위를 대접하며 친절과 연민을 베푸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폭풍 속에서 잠든 그리스도입니다. 거친 파도와 요동치는 배의 모습이 드라쿠로아 특유의 극적인 연출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흔치 않은 외젠 드라크로아의 정물화인데요. 화려한 장미, 곽꽃 등 다양한 꽃들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은 찰나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상징하며 관찰자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낭만주의적 특징을 잘 드러내 보입니다. 이 작품은 드라크로아가 단순히 역사화가에 머물지 않고 빛과 색채의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해낸 현대회화의 선구자였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드라쿠라는 후기 인상파에 많은 영향을 미친 화가입니다. 드라쿠라가 그의 숙모를 그린 그림 앙리 프랑스와 리즈네르 부인입니다. 당시 부인은 약 40대 후반이었습니다. 드라쿠라는 그녀를
젊고 이상적인 모습을 미화하기보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주름과 차분한 눈빛을 그대로 살려 성숙한 여성의 기품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낙마주의 화가답게 옷감의 질감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검은색 드레스의 무게감과 목에 두른 섬세한 레이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장갑의 가죽 질감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부인의 얼굴과 하얀색 레이스에 집중된 빛은 그녀의 온화한 성품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는 신고전주의 수호자로 불리며 완벽한 선과 형태를 중시했습니다. 이 그림은 성체를 경배하는 성모입니다. 이 작품은 앵그르가 추구했던 완벽한 선과 고전적 질서가 종교적 경건함과 결합된 명작입니다. 금빛 성곽 안에 놓인 성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깊은 명상과 경배에 잠겨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고요하고 평온하며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양옆에는 프랑스의 수호성인인 성 루이와 러시아의 수호성인인 성 알렉산드르 네프스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앵그르는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를 숭배했습니다. 이 작품 역시 라파엘로풍의 삼각형 구도를 취하고 있어 시각적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리자요 기법의 오달리스크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유명한 그랑드 오달리스크를 그리자요 기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자유는 프랑스어로 회색을 뜻하는 그리에서 유래한 용어로 회색조의 단색만을 사용하여 명암과 농담으로 입체감을 표현하는 회화 기법을 말합니다. 형태의 순수함과 앵그르 특유의 해부학적 변형, 길게 늘어난 허리 등을 더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사도 요한의 머리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성체를 경배하는 성모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대작을 완성하기 위해 화가가 얼마나 집요하게 형태를 탐구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습작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사도 요한의 옆얼굴 라인입니다. 앵그르는 대상은 예술의 정직함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을 중시했습니다. 위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듯한 눈매와 오똑한 콧날, 살짝 벌어진 입술에서는 조각처럼 매끄럽고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앵그르가 이탈리아 피렌체에 머물던 시절 친구였던 자크 루이 르블랑 부부의 의뢰로 제작된 한 쌍의 초상화 중 하나입니다. 르블랑 부인은 나폴레옹의 누이이자 토스카나 대공비였던 엘리자 바치오키의 시녀였습니다. 앵그르는 부인의 사회적 지위와 우아함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부인의 목선과 팔의 매끄러운 곡선, 그리고 검은 드레스의 실루엣은 매우 정교하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묵직하면서도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의 질감이 압권이고, 목에 걸린 긴 금색 체인과 손목의 팔찌, 손에 든 화려한 시계 등의 세밀한 묘사는 실제 금속처럼 반짝이는 느낌을 줍니다. 붉은색 벨벳 의자와 탁자 위의 꽃장식은 무채색 중심의 인물과 대비되어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테오도르 제리코는 프랑스 낭만주의 미술의 선구자이자 짧지만 강렬한 예술세계를 보여준 천재 화가입니다. 이성적이고 정적인 신고전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의 고통, 죽음, 광기,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의 힘 등 극적인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 죽음의 침상에 누운 르텔리의 장군은 제리코가 낭만주의 선구자로서 인간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얼마나 처절하고 사실적으로 다루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나폴레옹 군대에서 복무했던 인물인데요. 1818년 장군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 자살했습니다. 제리코는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곧장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상황을 바탕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산악 풍경 속의 사자들입니다. 제리코는 특히 야생동물을 소재로 해부학적 구조와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이 그림 또한 사자무리를 그린 것으로 야생의 힘과 생명력을 강조한 작품입니다. 그 옆에 전시실인 800여 전시실은 801호의 화려하고 극적인 낭만주의를 지나 당대 민족의 삶과 현실을 정직하게 응시하기 시작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그리고 밀레가 머물렀던 프랑스의 시골 바르비종에서 꽃피웠던 바르비종 학파의 작품들을 만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밀레와 오노레 도미에, 줄스 브레똥, 데오도르 루소, 데오도르 제리코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입니다. 이 작품은 밀레가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집중했던 계절 시리즈 중 가을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그의 예술적 성숙기를 보여주는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가을 수확이 끝난 후 평원에 거대하게 쌓인 세 개의 건초 더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밀레가 생애 대부분을 보낸 바르비종 근처의 들판입니다. 화면 뒤편으로는 마을의 집들과 나무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건초더미 아래에는 양떼와 그들을 지키는 목동, 그리고 개가 아주 작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거대한 자연과 수학의 결과물 앞에 인간과 동물이 얼마나 작고 평화로운 존재인지를 강조합니다. 이 작품은 칠면조 때가 있는 가을 풍경입니다. 밀레의 말년 양식을 보여주는 매우 독특하고 매혹적인 작품입니다. 가을의 끝자락, 바르비종 근처의 샤이리 평원의 황량하면서도 장엄한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들이 서 있고 그 아래로 한 무리의 칠면조 떼와 그들을 몰고 가는 여인이 보입니다. 멀리 지평선 너머로 저무는 해의 잔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바위에 앉아있는 양치기 소녀입니다. 밀레가 농민화가로서 전성기에 접어들었을 때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숲 가장자리 이끼 낀 거대한 바위에 걸터 앉아 뜨개질에 몰두하고 있는 어린 양치기 소녀를 그리고 있습니다. 소녀 뒤편으로는 그녀가 돌보는 양떼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풍경화나 풍속화 이상의 느낌을 줍니다. 평범한 시골 소녀의 일상을 마치 성서 속의 한 장면처럼 경건하고 숭고하게 표현했습니다. 소녀의 소박한 옷차림과 집중한 표정은 노동의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소녀의 머리와 어깨 위로 떨어지는 부드러운 빛은 인물의 입체감을 살려줄 뿐 아니라 화면 전체에 따뜻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갈퀴를 든 여인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건초를 모으는 작업을 하다가 잠시 멈춰 서 있는 농촌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작은 사이즈지만 화면 속에는 마치 거대한 조각상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밀레는 농민을 단순히 가난한 계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지와 연결된 당당하고 존엄한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모자의 그림자에 가려서 상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는 특정 인물의 초상화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모든 농민의 보편적인 모습을 상징하기 위한 밀레의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소들을 불러 모으는 저녁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개와 늑대의 시간, 한 농부가 뿔나파를 불어 들판에 흩어져 있던 소들을 집으로 불러 모으는 장면입니다. 밀레는 저녁 황혼의 미묘한 빛을 포착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화면 상단의 하늘은 여전히 잔광으로 밝지만 지상에는 이미 짙은 그림자와 안개가 내려앉아 신비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소들은 농부의 신호에 반응하며 순종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밀레가 평생을 통해 탐구했던 인간과 대지, 그리고 동물이 이루는 조화로운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폭풍으로부터의 대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밀레의 평화롭고 정적인 농촌 풍경과는 사뭇 다른 긴박감과 역동성이 넘치는 초기 걸작입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을 피해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농가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바람을 뚫으며 달리고 있으며 그 뒤로 땔감을 짊어진 남자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농촌 삶의 평안함보다는 거친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농민의 고단한 현실을 날것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 뼘 정도의 작은 소품인 정원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흔치 않은 친밀하고 사적인 농촌의 일상을 담은 소품입니다. 한 여인이 바르비종에 있는 집 뒤뜰 정원에서 허리를 굽혀 묘목을 돌보거나 채소를 가꾸는 장면입니다. 아마 밀레의 아내 카트린 르메르로 추정이 됩니다. 밀레는 거대한 들판에서의 수확뿐만 아니라 집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가사노동 역시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이 그림 속 여인의 낮은 자세는 대지와 삶에 대한 겸손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줄 브레똥은 19세기 프랑스 농민 화가를 대표하는 거장입니다. 밀레가 농민의 삶을 고단하고 숭고하게 그렸다면 브루똥은 조금 더 서정적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줄 브루똥의 뜨개질하는 농촌 소녀는 그가 추구했던 농촌의 서정적 사실주의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소박한 옷차림의 시골 소녀가 야외에서 길가에 앉아 뜨개질에 열중하고 있는 평화로운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브루똥의 특징은 농촌의 인물을 비참하거나 고단하게만 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소녀의 모습은 정갈하며 그녀의 표정에는 평온함과 지적인 집중력이 서려 있습니다. 줄 브루똥의 또 다른 작품인 잡초를 뽑는 여인들입니다. 이 작품은 줄 브루똥을 프랑스 당대 최고의 농민화가 반열에 올린 그의 가장 상징적인 걸작 중 하나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가는 황혼 무렵 광활한 들판에서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고 있는 농촌 여인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브루똥은 황혼의 화가라고 불릴 만큼 해질녘의 빛을 묘사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저무는 해가 뿜어내는 붉고 황금빛 어린 빛이 들판과 여인들의 옷으로 쏟아지며 고된 노동의 현장을 성스럽고 시적인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시실에는 프랑스 낭만주의 회화의 거장인 테오도르 제리코가 남긴 보기 드문 장대한 풍경 한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수로가 가로지르는 광활한 이탈리아풍 풍경을 배경으로 홍전야처럼 어둡고 웅장한 자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화면 앞쪽에는 물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목욕을 하는 인물들이 작게 묘사되어 있어 대자연의 거대함과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제목처럼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잔광이 수로 위의 아치와 물결을 비추며 심기롭고 비장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그림은 실제 풍경을 똑같이 옮긴 것이 아니라 제리코가 이탈리아에서 본 유적들과 풍경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상력과 감정을 더해 재구성한 그림입니다. 온도로 도미에는 19세기 프랑스 미술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다재다능한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민족의 삶을 따뜻하고도 사실적으로 그려낸 사실주의 화가이자 근대 만화의 아버지로 평가됩니다. 그는 정치적 부조리와 도시 빈민의 삶을 아주 직설적으로 묘사한 날카로운 풍자 만화가로 더 유명했습니다. 세밀한 묘사보다는 거친 선과 강렬한 명암 대비를 사용하는 그의 화풍은 캐리커처처럼 인물의 특징을 극대화하여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 그림은 오노레 도미의 대표작 3등 열차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주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산업혁명기 춥고 좁고 어두운 3등 열차 칸에 앉아있는 서민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앞줄에 앉은 할머니, 아기를 낳는 젊은 어머니,
그리고 졸고 있는 아이까지 3세대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지친 표정에서 당시 노동계급의 고단한 삶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3등 열차는 산업혁명 시기 도시 소외계층의 피로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화려한 기족의 초상화가 가득하던 시절, 이런 진짜 사람의 표정을 그렸다는 점이 사실주의의 핵심입니다. 다음 그림은 오노레 도미에의 빨래하는 여인입니다. 19세기 파리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따뜻하고 숭고한 시선으로 포착한 사실주의 회화의 걸작입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세탁녀가 한 손에는 무거운 빨래 뭉치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센 강변의 계단을 오르는 장면입니다. 당시 파리의 세탁녀들은 매우 낮은 임금을 받으며 중노동에 시달리던 대표적인 도시 빈민층이었습니다. 도미에는 이들을 비참하게만 묘사하는 대신 아이를 이끄는 어머니의 강인함과 모성애를 통해 노동자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배경에 밝게 빛나는 파리의 건물들과 대조적으로 여인과 아이는 어두운 실루엣처럼 표현되었습니다. 돈키호테와 죽은 노새입니다. 도미에가 평생에 걸쳐 매료되었던 주제인 돈키호테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의 한 장면을 다룹니다. 광막한 시에라 모레나 산맥에서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가 버려진 노새의 시체를 발견하는 대목입니다. 화면 중앙에서 야인말을 타고 돈키호테는 꼿꼿하게 서 있는 긴 실루엣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도 자신만의 기사도적 환상에 빠져있는 듯한 초연한 모습입니다. 뒤편에서 당나귀를 타고 겁에 질린 듯 혹은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사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산초 판사도 보입니다. 화면 앞쪽에 거칠게 그려진 노새의 시체는 삶의 허망함과 죽음의 실존을 상징하며 돈키호테의 고귀한 환상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시실에는 또한 핵심 주제인 발비종 학파를 이끈 선구자이자 프랑스 근대 풍경화의 거장인 테오도르 루소의 예술적 정수를 보여주는 여러 점의 유화와 드로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밀레가 농민에 집중했다면 루소는 자연 그 자체를 주인공으로 삼아 자연의 생명력과 엄숙함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루소는 도시를 떠나 퐁텐블로 숲 근처의 작은 마을 바리비종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인위적으로 꾸며진 풍경이 아니라 숲, 바위, 나무 등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관찰하며 그렸습니다. 숲의 초상화가로 불리운 그는 특히 나무를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나무와 숲을 단순히 풍경의 일부가 아니라 생명력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보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의 해부학적 구조와 계절에 따른 대기의 변화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루소가 그린 나무들은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각기 다른 개성과 생명력을 가진 주인공처럼 묘사됩니다. 루소는 너무 사실적이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화풍 때문에 오랫동안 보수적인 프랑스 살롱전에서 낙선하여 위대한 낙선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으나 결국 19세기 후반 풍경화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거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803호) 전시실은 19세기 프랑스 풍경화의 거장 까뮤 꼬로의 작품들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코로는 고전적인 풍경화에서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가구 역할을 한 화가로
이 전시실에서는 그의 시기별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혈백사모에는 코로가 그린 풍경화뿐만 아니라 그가 그린 여성 초상화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코로의 인물들은 대개 명상에 잠겨 있거나 책을 읽는 등 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풍경화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슬픔과 평온함이 인물의 표정에도 그대로 묻어납니다. 앵글의 초상화가 화려하다면 코로의 초상화는 훨씬 더 소박하고 심리적입니다. 전시된 코로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인데요. 나무사의 오솔길입니다. 이 그림은 그의 예술적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달한 시적이고 은유적인 풍경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숲속의 좁은 오솔길과 그 길을 걷거나 머물고 있는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는 이 시기 실제 지형을 똑같이 그리기보다는 자신의 기억과 감성을 섞어 재구성한 추억 시리즈를 주로 그렸습니다. 빽빽한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빛과 미세하게 흔들린 듯한 잎사귀의 묘사는 관람객을 평온하고 명상적인 상태로 이끕니다. 광야의 하갈입니다. 이 그림은 코로가 풍경화가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굳히게 된 기념비적인 초기 걸작입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본처 사라와의 갈등 끝에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 물이 떨어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절망하는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하갈의 울부짖음을 듣고 나타난 천사가 보입니다. 천사는 곧 하갈에게 샘물의 위치를 알려주며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비를 다브레에서 땔감을 줍는 여인들입니다. 작가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장소인 빌 다브레를 배경으로 그린 평온하고 서정적인 아주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파리 근교의 빌 다브레는 코로의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던 곳으로 코로는 이곳에서 사계절의 변화와 빛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수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코로 말기 양식의 특징인 은혜색 톤이 화면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공기 중에 녹아드는 듯 부드럽게 묘사되어 있으며 안개 낀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가 일품입니다. 코로의 대표작 중 하나인 디아나와 악타이온입니다. 별칭은 목욕 중에 놀란 디아나인데요. 이 그림은 그의 추기 경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역사적 풍경화의 정수입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다룹니다. 사냥꾼 악타이온이 숲속에서 우연히 달의 여신 디아나와 요정들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순결을 중시하는 디아나 여신은 노하며 악타이온에게 물을 뿌려 그를 사슴으로 변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자신이 부리던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코로는 악타이온이 막 등장하여 여신과 요정들이 당황하며 몸을 숨기려는 긴박한 찰나를 잘 포착했습니다. 바다 위의 바캉트입니다. 이 그림은 코로의 풍경화적 장기와 인물화의 서정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말기 걸작 중 하나입니다. 바캉트는 로마 신화에서 술의 신
바카스를 따르는 여사제를 뜻합니다. 하지만 코로는 이들을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모습이 아니라 자연의 품속에서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는 고전적인 여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여인이 누워있는 해변은 실제 장소라기보다는 코로의 상상력에 더해진 이상적인 풍경입니다. 멀리 보이는 바다와 하늘, 그리고 여인의 뒤를 감싸는 부드러운 나무들은 코로 특유의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여인의 자세는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조르조네나 티치아노의 누워있는 비너스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는 이를 훨씬 더 현대적인 부드러운 필체로 재현해냈습니다. 다음 작품은 레버리, 몽상입니다. 코로의 인물화 중에서도 가장 감성적이고 내면적인 깊이를 담고 있는 걸작입니다. 코로는 생전에 풍경화로 명성을 떨쳤으나 작업실에서 조용히 그린 이러한 인물화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비로소 그 진가를 인정받았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야외 혹은 테라스로 보이는 곳에서 턱을 베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제목인 몽상처럼 여인은 관람객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내면 세계에 몰입해 있는 정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여인들로 펼쳐진 배경은 코로 특유의 부드럽고 몽환적인 풍경입니다. 인물과 배경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대기 속에 녹아들어 있어 여인의 우울하면서도 고요한 감정이 풍경 전체로 전이되는 느낌을 줍니다. 이 그림 풍경 속에서 독서하는 여인은 코로가 평생 탐구해온 풍경과 인물이라는 두 세계가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수작 중 하나입니다. 평화로운 강변이나 숲가에 앉아 독서 열중하고 있는 여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인은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여 있지만 시선은 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가 공존하는 지적인 평온함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배경은 코로가 가장 사랑했던 장소인 빌 다브레의 호숫가로 추정되며 특유의 부드럽고 촉촉한 대기가 화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작품 11은 그의 말기 인물화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걸작입니다. 코로는 평생 풍경화로 이름을 날렸지만 말년의 작업실에서 그린 이처럼 정적인 여성상들은 훗날 현대미술가들에게 엄청난 찬사를 받았습니다. 11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서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여사제를 뜻합니다. 하지만 코로는 그녀를 소박한 옷차림을 한 채 깊은 명상에 잠긴 현대적인 여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여인이 손에 들고 있는 장미꽃송이는 덧없이 지나가는 젊음과 아름다움 혹은 예언자가 마주할 운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인은 관람객을 쳐다보지 않고 비스듬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 인물화의 핵심 특징으로 인물의 내면적 고립과 고요한 사유의 상태를 완벽하게 포착한 것입니다. 혈백사호 전시실은 19세기 유럽 화가들이 중동, 북아프리카, 레반트 지역의 이국적인 풍경과 문화를 상상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그린 오리엔탈리즘 작품들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화가들은 강렬한 햇빛, 화려한 직물, 그리고 유럽과는 전혀 다른 관습을 정교하고 극적인 필체로 묘사했습니다. 장 레옹 제롬은 19세기 프랑스 미술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인물이자 신고전주의의 전통을 계승한 아카데미즘 미술의 거장입니다.
그는 오리엔탈리즘의 대가였으며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여행하며 그곳의 이국적인 풍경, 시장, 목욕탕 등을 매우 상세하게 그렸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제롬은 붓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끄럽고 세밀한 필치를 구사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마치 사진을 찍은 듯한 극사실적인 묘사가 특징입니다. 테오도르 샤세리오는 19세기 프랑스 미술사에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라는 상반된 두 흐름을 하나로 녹여낸 천재적인 화가입니다. 신고전주의 거장 앵그르의 총애를 받는 제자였으나 동시에 낭만주의의 대가 들라크루아의 강렬한 색채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오리엔탈리즘의 선구자였습니다. 알제리를 여행하며 북아프리카의 이국적인 풍경과 인물을 그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우아하고 서정적으로 묘사하여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독특한 화풍은 훗날 상징주의와 구스타프 모로 심지어 피카소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앵글의 제자답게 인체의 곡선을 매우 우아하고 길게 표현했습니다. (805호) 전시실입니다. The Rise of the Plein Air Oil Sketching and Landscape Painting 1800년대. 이 공간은 19세기 풍경화가 어떻게 실내 작업에서 야외 현장으로 나아갔는지 그 결정적인 전환기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화가들은 완성작을 위한 준비 단계로 여겨졌던 야외 스케치를 독립된 예술 형식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와 물감을 들고 나가 직접 자연의 빛과 대기를 포착을 했던 이 시도는 훗날 인상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806호) 전시실은 1800년경 북유럽 출신의 화가들이 이탈리아로 건너가 활동하며 남긴 풍경화들을 조명하는 공간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특히 로마와 나폴리는 북유럽 화가들에게 예술적 성지였습니다. 그들은 북유럽의 어둡고 차가운 붓에서 벗어나 이탈리아의 강렬한 햇살과 고대 유적의 장엄함을 발견하고 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영감을 찾기에 남쪽으로 여행했던 그랜디 투어의 유산입니다. 북유럽 화가들은 이탈리아의 빛을 매우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사실적으로 포착했습니다. 이는 동시대 프랑스 풍경화는 또 다른 독특한 서늘함과 정교함을 지닙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인 요세프 안톤 코오의 무지개가 있는 영웅적 풍경입니다. 19세기 동유럽권 풍경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걸작입니다. 코오는 이 작품을 통해 단순한 자연 묘사를 넘어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풍경화의 전형을 제시했습니다. 화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무지개는 대홍수 이후 신이 인간과 맺은 약속을 상징하며 풍이 지나간 후에 안녕과 희망을 나타냅니다. 풍경 속에는 고대 복장을 한 인물들과 가축들이 평화롭게 배치되어 있어 인간이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황금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조셉 라이트 오브 더비의 달빛 아래 버진의 무덤과 시를 낭송하는
실리우스 이탈리쿠스라는 긴 제목의 작품입니다. 고대 로마의 가장 위대한 시인 버질의 무덤으로 알려진 나폴리 인근의 유적을 배경으로 합니다. 라이트 오브 더비는 1713년에서 1715년 이탈리아 여행 당시 이곳을 직접 방문하여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에 서 있는 인물은 서기 1세기 로마의 정치인이자 시인인 실리우스 이탈리쿠스입니다. 그는 버질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버질의 무덤을 사들여 보존하고 매년 그곳에서 시를 낭송하며 경의를 표했다고 전해집니다. 팔백지로 선실은 1800년대의 북유럽의 풍경화를 주제로 합니다. 이곳은 독일 등 북유럽의 화가들이 이탈리아의 영향을 넘어 자신들의 고향인 북유럽의 자연을 어떻게 독자적인 감성으로 담아내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독일에서는 자연을 단순히 배경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내면 세계나 종교적 숭고함을 투영하는 매개체로 바라보기 시작한 낭만주의가 부상을 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유적 대신 북유럽의 거친 해안선, 깊은 숲, 그리고 안개 낀 산맥 등을 그리며 자신들의 뿌리를 탐구했습니다. 이 전실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화가들은 독일 낭만주의 거장인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와 노르웨이 출신의 낭만주의 화가인 요한 크리스티안 달입니다.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독일 낭만주의 풍경화의 가장 위대한 거장입니다. 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연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자연을 통해 인간의 고독, 신앙 그리고 죽음과 영혼이라는 철학적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이 그림은 프리드리히의 대표작인데요. 달을 바라보는 두 남자입니다. 두 남자가 등을 돌려 달을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은 관람객을 그림 안으로 초대하여 함께 자연의 신비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밤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함을 명상하고 있습니다. 뒤틀린 나무는 죽음을, 다른 희망이나 종교적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 크리스티안 달은 노르웨이 근대 회화의 선구자입니다. 노르웨이 웅장한 자연을 세계적으로 알린 최초의 화가로 노르웨이 민족주의 예술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절친한 친구이자 이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건물에 살며 예술적인 영감을 주고받았습니다.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프리드리히와는 달리 달은 철저한 관찰에 기반한 사실주의적 풍경을 지향했습니다. 그는 구름의 모양, 바위의 질감, 흐르는 물의 움직임을 매우 역동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